어떤 결혼의 생활의 끝이다. 어떤 결혼. 저희를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죠. 제 생각에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 1년 전에 아내가 섹스 실증이 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름다운 빨강머리 어디 때문에 어디를 든지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요. 관자놀이가 약간 이끌어해지고는 있었지만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자놀이 주위를 염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수건으로 화장을 지우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지만 수건을 보니 화장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냐고 슬쩍 떠봤죠. 아내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막 그 둘째들이 엿듣고 울기 시작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날 퇴근 후에 아내에게 계속 같이 살 건지 물었어요.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정도로 끝냈어요. 다음날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았고 아내는 제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 만나 보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 여자분을 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졌죠. 만난 지 1년쯤 된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친구 이름은 게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을 도와주었고 제가 화가 나서 말을 걸 수 없을 때 얘기를 들어줬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관계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출근하려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저는 그녀의 소지품을 뒤져서 게리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가 받더군요. 저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들었다고 말하니 그가 언제 술 한잔하자고 말했어요. 전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괜찮다면서 저희가 필요를 할 때 옆에 있어줬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오후 2시에 저희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 집에 왔어요. 게리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행동이지만 저는 약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아내 속옷을 확인했고 또 6번쯤 팬티에서 정액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저희는 제가 목욕하는 중인 줄 알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저는 게리한테 보내는 거냐고 물었고 휴대폰을 봤더니 걱정마 괜찮을 거야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게리가 괜찮냐고 물어본 게 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옷에서 발견한 증거에 대해서 말했죠. 토요일 오후에 저희는 아침을 잡고 저는 저희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아내의 불륜 사실을 말했어요. 장인 어른이 경로에서 장모님이 진정시켜야 했죠. 나중에 장모님이 저희를 만나는데 저희는 울고불고하면서 게리와는 정신적인 관계라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저희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가령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경찰이 게리의 집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거기 간 적이 있고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질 테니까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화요일에 출근했지만 저희가 쇼핑을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태하고 저희의 뒤를 밟았어요. 그날 아내는 루비오 선생님과 학부모 면담을 했고 그런 다음에는 보통 세인즈버리 마켓에 가요. 그런 날은 세인즈버리에 가지 않고 대신에 여동생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집에 없어서 차를 돌려서 큰 길로 향했어요. 그 길은 웨이트로즈 마켓으로 가는 도로이고 게리가 사는 동네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도로가 혼잡해서 저는 저희의 차를 놓쳤고 웨이트로즈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아내 차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집에 갔더니 아내는 웨이트로즈가 너무 붐벼서 다시 세인즈버리로 되돌아갔다고 말했고 실제로 집안 여기저기에 세인즈버리 쇼핑백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결혼 앨범을 보다가 눈물이 쏟았어요. 저희가 깨서 저는 저희에게 당신과 애들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피곤해서 어쩌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표적은 수가 없더군요.
오전 6시에 저희를 깨워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피곤하다고 했죠. 저는 차를 끓이겠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조전자를 올려놓고 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엌을 잘못 소매에 넣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를 깨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칼을 꺼내 배에 대고 저희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래 말하더군요. 내 탓하지 마. 저희가 일어나 앉자. 저는 그녀의 배에 칼을 찔러 넣었어요. 저희는 누워서 숨을 거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서성거리다가 침대 옆에 있던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를 찔렀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소화기를 넣고 침대로 올라갔더니 저희는 잠들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맞춤을 하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칼을 제 배에 대고 밀어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되었어요. 칼을 눌러 비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밀었는데 들어가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 바로 전화벨을 넣고 칼을 꽂은 채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옆에 누웠어요. 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엄마는 지금 없으니 가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일어나는 장면은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깨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희가 칼에 여러 번 찔렸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한 번만 찔렸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잠들었어요. 몸싸움을 한 기억도 없어요. 저희가 내 탓하지 마라고 말하던 순간의 눈동자와 표정을 기억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저희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정말 아무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시신이 부검실로 들어올 때 시체에 앉아서 조수가 나를 쳐다보았다. 저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떻게 한 번만 찔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시트를 들어 올렸다. 저희는 매력적인 40대 여성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불타는 것처럼 붉었고 관자놀이 부분은 약간 희끗희끗했다. 머리카락은 그녀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죽었을 때뿐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수많은 자상보다 먼저 그 머리카락에 눈이 갔다. 미친놈이 아니면 저럴 수 없어요. 부검실에 있던 경찰관 한 명이 말했다. 그래도 과실치사로 끝나겠죠. 많은 경찰관들은 과실치사를 살인에 비해 훨씬 가벼운 죄로 여긴다. 제목이라기보다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가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체한 지소 조수는 말했다. 그거 미쳤다고 말해줄 척하고 말 잘 듣는 정신과 의사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과실치사해야 몇 년 살거나 하겠죠. 그 경찰관이 동의했다. 그런데 왜 죽였대요? 이혼이 뭐 대수라고? 둘 다 좋은 직업에 돈도 잘 벌겠다. 애들도 둘이나 있고 엄마는 죽고 아빠는 감옥에 하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에 앉아서 조수가 슬프게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2주 전에 사망했다. 이번은 두 번째 부검이었다. 시신을 부검하는 첫 번째 병리학자는 보통 경찰이 부르고 그래서 대체로 기소를 위해서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고발을 나가면 피고 측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부검을 소한다. 두 번째 부검은 첫 번째 부검과는 많이 다르다. 부검실은 훨씬 조용하고 사람도 없다. 형식적으로 경찰관 한 명만 참석하고 그 밖에는 아무도 없이 나와 시체에 앉아서 조수들만 있기 때문이다. 시신은 사망한 지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고 해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병력자는 1차 부검과 범죄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주로 의존한다. 저희는 옅은색 잠옷을 입은 채 의색한 채로 누워 있었다. 내 첫 번째 일은 고인을 돌보고 동료의 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첫 번째 병력자의 보고서에 기술의 모든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에 하나, 가슴에 앞에 셋, 가슴 뒤에 넷, 다리에 둘, 팔에 7 군데였다. 게다가 사고 변화 때문에 동료 병력자가 부검을 마친 후 저희의 다리, 팔 그리고 등에 더 많은 멍이 생겼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피고 측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시신을 보러 오는 유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경 쓴 동료 병력자의 능숙한 해부와 시체에 앉아서 조수의 깔끔한 봉합에 감탄했다. 그래도 저희의 복부를 열기 위해서는 봉합을 뜯을 수밖에 없었다. 이전 부검에서 죽음이 한 번 훼손된 터라 손상의 흔적을 추적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그럼에도 척추에 어떻게 칼자국이 났으며 갈비뼈가 군데군데 어떻게 부러졌는지 분명히 보였다.
이런 칼이 엄청난 힘으로 몸을 뚫었음을 암시했다. 피부와 근육은 뚫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뼈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뼈가 잘렸다면 그 누구도 칼이 어쩌다가 몸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나는 사인은 심장, 대동맥, 간, 비장을 관통하는 손상이라는 동료의 부검 보고서에 동의했다. 그리고 비위에 있는 손상도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쪽 팔의 손상들은 아마 방어하다가 생긴 것일 테고 오른쪽 정강이에 있는 특이한 베인 자국 또한 침대에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생긴 방어 흔으로 추정이 되었다. 이 모든 손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증거였다. 저희는 맞서 싸우기에 분명하며 남편의 진술한 것을 한번 찔린 후 그대로 잠들지 않았다. 피고 측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군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동료 병력자가 길이 20cm, 폭 3.5cm로 측정한 피 묻은 부엌칼 사진을 살펴봤다. 그것은 죽음에 보이는 손상들을 입히기에 알맞은 크기의 모양이었다. 나는 부검 보고서에서 죽음에 보이는 손상들은 마커의 진술과 달리 지속된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첫 번째 병력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두 병력자가 동의하면은 증인석에 둘 다 오를 필요가 없으므로 나는 마커 재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내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검사는 마커 병적 실투에 대해 설명했고 피고 측은 마커의 자세한 정신 건강 병력을 제공했다. 놀랍지 않게도 이런 문제들이 참작이 되어 마커는 살인 아니라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6년형을 선고했다. 나는 그가 실제로 몇 년을 복용했는지는 모른다. 마커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그의 심리상태는 중년 부모의 살인사건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특징인 것 같다. 이 시기에 저 삶이 중간쯤 흘렀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죽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따군 두 사람이 동시에 죽기도 한다. 즉 살인 후 자살이다. 더 나아정으로 가면 동시 사망의 원인이 좀 다르지만 청년의 살인사건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 살인 후 자살이 유력하다. 실제로 마커는 저희뿐 아니라 자신도 죽일 뻔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 곳을 깊이 찔러서 12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모살과 가실치사는 둘 다 살인이다. 정확한 혐의는 범인의 의도에 달려있고 나는 이슬비들은 어느 날 오후 거리에서 습격당한 남자를 부검하기 위해 또 다른 시체의 한 짓으로 불려갔다. 로버트 카기는 단신이었고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말라서 얼굴이 마치 해골 같았다. 울타리의 흔적. 결론은요. 내가 부검을 마치자 경찰관이 물었다. 술에 취해서 인사본성일 때 가격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테고 간을 봤을 거예요. 동물 검사에서 알중 혈콜 농도가 매우 높게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사용된 무기가 이곳에 분명한 자국을 남겼어요. 누군가가 집인 증거가 있나요? 제가 버는 돈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에 청구했어요. 하지만 바비가 술 때문에 직장일자, 저는 담보대출금을 10kg 써야 했어요. 바비는 멀리건스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집 밖에 멀리건스 벤이 세워져 있었어요. 수차례 폭력을 했어요. 계속되는 신문 끝에 카길 부인이 진술에서 중요한 뭔가를 빠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본인의 음주 사실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남편처럼 술거래로 통했다.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지만은 그가 저를 그렇게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추가신문에서 그녀의 분노에 불을 댕긴 원인 한 가지가 밝혀졌다. 그건 남편이 그날 토요일 오후에 설명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 오는 길에 그녀가 맞을 술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집에 들어와서 술병을 찾지 못하도록 부엌에 일부러 숨겼다고 믿었다.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 보드카를 가져왔지만 알라그저에 잠들기 전에 그것을 천장 위에 숨겼다. 그녀는 부엌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소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더해 남편이 자신을 속여서 술도 못 마시게 한다는 것이 분했다.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설정을 찾지 못하자 그녀는 망치를 옮겨쥐었다. 부인의 남편을 죽인 후에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녀는 그날 낮에 술을 마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안도감으로 잠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경찰관은 일주일 전 절도 사건으로 잡혀왔던 카길 부인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카길 부인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그렇게 했다면 법이 그녀를 보호해줬을까? 피해자가 여성 살인사건의 약 40%에서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가 용의자로 지목이 된다. 한 남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우자를 죽일 때 내 경험상 그것은 대개 헤어지겠다는 배우자의 협박 또는 결심에 대한 반응이다. 마크가 조이를 죽이기 전 조이를 학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범행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마크의 주장은 세차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파괴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정 내 살인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마크는 조이를 죽이면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결혼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 이런 범죄에서는 거의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죽인다. 하지만 학대받는 사람들도 죽인다. 이런 학대에 대한 반응임에 틀림이 없지만 자기 방어 행위인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가정폭력 또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강압적인 통제를 받으며 살다가 일어난다. 내부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사건들 뒤에는 대개 그런 사연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흔하지가 않다. 살인사건 수사에서 남성 파트너는 보통 첫 번째 용의자인 반면에 여성 파트너는 남성 살인사건의 4%에서만 용의자로 지목이 된다. 부인의 남편의 죽음이 가져올 해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남편이 자연스러워 죽기를 꿈꾸는 것에서부터 직접 행동에 나섬으로써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이루는 데까지는 한참인 것 같지만 잠깐일 수도 있다. 행동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진술이 나는 누군가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 상생제를 먹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고인을 사랑했다 등 카길 부인의 주장과 그 같은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노, 술, 고통, 오랜 고생, 과실치사, 셰익스피어가 진부한 경험과 재건 판례에 막힘이 없다고 묘사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진부한 경험과 재건 판례에 막힘이 없다. 신장과 확신. 우리는 시체 한 채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현장 사진을 보고 있었다. 고인은 이곳에 살았어요. 신차 명세가 크고 훌륭한 빅토리아 시대풍 타운하우스가 찍힌 사진 한 장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표면이 뒤끝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된 매우 깨끗한 집이었다. 아이는 몇 명? 둘이에요. 그가 침실들이 찍힌 사진을 건네주었다. 침실들은 나머지 공간에 비해서 수선했다. 10대들이에요.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설명을 덧붙였다. 누군가에게 서은이의 시간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는 살인의 시간이었던 12월. 거실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세로 긴 홀더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누군가 부엌에서 카드를 보낼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는 열려 있었다. 각각의 카드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외쳤다. 봉투들은 밀봉되어 우표가 붙은 채로 한쪽 옆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12월의 여느 가정집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욕실, 부엌, 거실, 복도가 모두 피투성이었다는 것만은 빼고는 거의 모든 문 손잡이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계단 난간과 층계에는 피에 흠뻑 젖은 수건들이 놓여 있었으며 욕실 바닥은 빗물로 흥건했다. 데니를 씻으는 왜 사진이 없어요? 내가 물었다. 급대원들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급대원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고 의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의사는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수술하겠다고 말했어요. 역시 바닥이었어요? 네, 용감한 의사다. 급대원들은 의사가 데니엘을 살릴 줄 알았어요. 가장 가까운 외상 병원이 근처에 있었어. 아내는 뭐래? 선임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경찰관의 눈썹을 지켜 올렸다. 그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부인이 문을 열어줬는데 선이 여전히 칼을 쥐고 있었다. 부인 어디 있지? 경찰서에.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총격에 빠지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데니엘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래가 흔적이 여기저기나 있었다. 기간 내에 튜브가 삽입된 그대로 있었고 수많은 정맥 조사 자리가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가슴을 가로지르는 그들은 절개 부위, 그들은 바늘땀으로 느슨하게 봉합되어 있는 모습이다. 자상들은 눈에 뜨거웠고 하나는 왼쪽 유두 가까이에 있었고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었다. 이 두 곳의 자상은 깊어 보였다. 세 번째 자상은 약 1cm, 매우 얕아서 피부를 겨우 뚫었을 정도다. 그리고 피수하게 얕은 손상이 왼쪽 손목을 가로질러 찰거상. 데니엘은 자기를 관리를 잘 했던 사람이다. 단정한 머리카락은 가늘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근육톤으로서 체력을 잘 유지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의 몸은 모든 몸과 마찬가지로 25세 무렵에 정점에 달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노쇠가 20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 20년 동안에 대체되지 않은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리 몸의 일부 세포들은 평생 재생되지만 이 능력조차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수 있다. 많은 세포들은 단순히 사라지고 만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심장이 세포를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뇌세포들도 마찬가지고 신장의 몇몇 중요한 부위들도 마찬가지다.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심장을 필요한 것보다 약간 더 가지고 있고 뇌는 필요한 것보다 꽤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신장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과잉은 노화에 맞서 약간의 회복력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늙는다. 우리는 빛에 노출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피부 세포들은 재생이 되며 때로는 대체로 많은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출의 한 가지 장기적인 결과는 누가 뭐래도 주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양의 햇빛에 수년 동안에 노출되어도 한 명은 40세의 주름이 피부를 갖고 다른 한 명은 80세까지 주름이 없을 수도 있다. 데니엘도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서 노화의 눈에 띄는 영향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45이지만 25때와 똑같이 느낀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복부에는 지방이 10개에 축적되어 있었다. 아마 10년 전에는 이 지방이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했을 것이다. 데니엘의 심장을 살펴봤을 때 나는 나의 분명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리포포신이다. 이것은 세포가 이것을 원치 않거나 필요치 않아도 제거가 불가능한 재미있고 반짝이는 색소다. 이 색소가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런 미시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라도 알았을까? 물론 아니었다. 내가 발견한 심장 판막 문제도 그도 알았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의 조치가 보낸 진료 기록에는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판막 문제는 그가 여기 누워있는 이유가 아니고 죽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4개의 판막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판막은 이 나오는 기관의 다른 방 또는 혈관으로 오는 길목의 문증이며 저마다 그 자체로 대한 공학적인 위협이다. 판막은 직격 약 1인치에 불과하고 또 역할에 딱 맞게 설계된 얇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 판막의 인문은 압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동안에 이렇게 심장의 왼쪽이 더 힘든 일을 하고 따라서 가장 큰 압력을 받는다. 폐에서 산소가 들어간 혈액을 받으면 판막이 그것을 몸의 주요 동맥으로 밀어보냄으로써 혈액순환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이 여정에서 혈액이 통과하는 첫 번째 판막인 승모판은 가장 큰 압력의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두 번째 대동맥 판막 역시 매우 즐겨야 한다. 판막에 문제가 있다면 대개 이 둘 중에 하나이고 둘 다인 경우도 있다. 반대쪽 심장에서는 산소가 제거된 혈액이 몸의 주요 정맥들 폐로 들어간다. 이때의 압력은 훨씬 낮아서 판막도 더 얇고 몸의 파열도 덜하다. 수년 동안 우리는 오직 죽은 사람들의 정제된 장기를 연구함으로써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냈다. 지금 판막 질환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승모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인형계의 이르모티즘을 열이 일으킨 자가 면역 반응을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르모티즘 열은 지금도 영국에서 간간히 보고되지만 의학이 덜 발전된 지역에서 온 이민 1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예매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영국에서 류마티즘 열이 감소했지만 내 어머니에게는 너무 늦었다.
어머니가 유년기를 보낸 1920년대는 항생제가 사용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나는 승모판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몸소 지켜본 산 증인이다. 내 어머니의 경우는 소녀 시절에 성홍열을 일으키는 세균에 감염된 후에 심장 판막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승모판에 결함이 생겼다.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집안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다. 힘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난다 해도 내가 학교 가는 것을 배웅한 후에는 다시 누웠다. 어머니가 47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부검이 이루어졌고 내가 의대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쭈뼛거리며 부검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그 보고서에는 어머니의 승모판이 너무 두껍고 뻣뻣해져서 제대로 열리고 다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효율적으로 분부질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일을 계기로 나는 평생에 걸쳐서 심장 판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장의 노고에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판막은 두세 개의 굽은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로마의 분수대에서 이 모양을 재현한 것으로 보고 무척 반가웠다. 판막이 열렸다 닫히는 방식은 내가 모르는 생생한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 바로 멋진 소극들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엔 술진문을 통해서 악당이 들이닥치는 순간이다. 판막은 획 열리며 혈액을 통과시킨 다음에 탁 하고 닫힌다. 하지만 데니엘의 술진문을 열심히 살펴보던 나는 그 판막들이 탁 하고 닫히는 기능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나는 두 곳의 큰 자성이 지나간 궤적을 추적했다. 그것 중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갔다. 왼쪽으로 가면서 흉곽을 완전히 비껴나 또 흉부 근육의 10cm 바뀌었다. 또 하나의 자성은 첫 번째 자성에서 겨우 1cm 떨어져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급히 도착하거나 심지어 헬리콥터를 타고 근처의 좁은 구역에 더 빨리 멋지게 착륙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언제 무엇이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잊지 마세요. 선수의 궤적을 추적하는 일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 피투성이었다. 명백한 자성을 피해서 0.5cm만 옆으로 절개했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을 만큼 그는 나만큼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죽음을 법의학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수술의 성공 가능성도 달라지지 않았을 터였다. 정말 그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그슬프게 말했다. 급격히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그를 잃고 말았어요. 경찰관들이 이제 심장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역실 바닥에서 이루어진 수술 때문에 칼자국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보이시죠? 데니엘이 살았다면 훌륭한 의술이었지만 어제는 그것 때문에 부검 보고서에 제가 원하는 만큼 세세하게 적을 수 없게 됐어요. 총각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들 모두가 동의했다. 선임 형사가 한마디 더 붙였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과학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박사님. 부인을 수감했으니 곧 자백을 할 겁니다. 그 순간 전화를 받던 그의 동료가 내 곁에 다시 나타났다. 지금 부인이 진술하는 중인데 본인이 하지 않았대요. 그가 말했다. 제발 부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발을 헛디뎌 칼길을 넘어졌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음식관실 경찰관이 비웃었다. 누군가가 칼 위로 넘어질 때마다 1파운드를 받는다면 이웃들이 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셔야 해요. 그의 동료가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이웃이 뭐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싸우지 않는 부부였대요. 그러다 아이들이 나가면 시작이 되었죠. 부인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동네 사람 절반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나는 개인기와 입지 않은 옷들로 미어터지는 10대들의 침실 사진을 떠올렸다. 자식을 위해서 함께 산다고 말하는 부부들은 정말 자식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까? 착한 애들도 좋은 아내도 아니었다. 그 경찰관이 계속해서 말했다. 항상 데니엘에게 소리치고 욕을 했어요. 그는 절대 은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일제히 미동도 없는 데니엘을 훑고 보았다. 그는 조용한 남자였을까? 심지어는 수동적인 남자였을까? 하지만 표정 없는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이들도 소리 질렀어요? 내가 물었다. 길가 양쪽에 가정들이 있어서 목격자가 많아요. 옆집에 사는 한 남자는 애들이 끔찍했대요.
아빠한테 얻어도 걔한테도 잘해줬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아빠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애들이 나가면 애들 엄마가 시작했대요. 누구 말을 들어봐도 부인은 자기 몸 오른 독골 장군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애들을 저부모 집에 보내고 부부가 집에 남아서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 더미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동네 성경기록에 따르면 그가 승진해서 누러기로 했대요. 신참경찰관이 덧붙였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지? 그의 동료 중에 한 명이 중얼했다. 게다가 신참경찰관이 계속 말했다. 부인의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둘 아니 셋이나 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요? 확실해요? 부인은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 기록을 넘겨보았다. 당신을 죽이고 싶어. 다른 성인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왼쪽 옆집에 사는 부인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들었어요. 부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물었다. 남편은 스스로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고 신참 형사는 경찰서에서 선배들에게 비웃을 법한 공허한 웃음을 내었다. 사실은 저 역시 그가 스스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했다. 그 순간은 부검실의 모든 경찰관이 실망과 의아함을 하면서 불신의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는 경우 중에 하나였다. 내가 정확하게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금시강실 경찰관은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스스로 찔러서고요? 아내가 지켜보는 데서? 아니 자신을 찔 거라면 아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러지 않죠? 선임 형사가 말했다. 나는 그들을 돌아봤다. 그의 몸에 있는 손상들은 모두 스스로 강한 것처럼 보여요. 말도 안 돼요, 박사님. 하지만 부인이 그냥 스스로 지키면 받겠어요? 아이들이 집에 없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부모는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들은 매우 화가 났고 부인의 남편에게 당신을 죽이고 싶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 죽여. 혀세를 부렸다고요? 아니면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해 줄지도 모르죠. 아니 칼을 가져왔지만은 남편이 그것을 빼앗았을지도 몰라요. 부엌의 증거 상자에 단단히 일봉된 채로 시신자 배에 놓여 있었다. 상자의 비닐창에 뚫려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질 수는 없었다. 칼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칼이 자상을 입힌 칼이 맞다고 확신했다. 그가 칼을 아내에게 건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자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던 경찰관이 내 말을 가로잡았다. 정말로 방금 나온 진술에 따르면 부인이 칼을 가져왔고 그러자 제니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산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래서 부인은 뭐라고 했대요. 그러지 마라고 예언했대요. 신참 형사는 목격자 진술을 훑어보았어요. 부인이 예언하는 걸 실제로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가 말했다. 이웃들 말에 따르면 그가 칼을 가지고 아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부인은 아마 이렇게 진술하겠죠. 칼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였고 칼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썼다고. 아니야,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말했다. 부인의 진술은 달라. 신참 형사가 몇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한 대목을 읽기 시작했다. 여기 이것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 어디 해봐. 죽으라고 어서. 한 이웃 남자는 부인이 이런 말도 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줘. 하지만 또 다른 이웃은 이렇게 들었어요. 애들을 위해서 죽어줘. 그 형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쭉 둘러보았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인간 영혼의 어두운 진흙탕 위에 발을 들여놓는 게 일이지만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뛰어들 때까지 높은 장소에서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소리치고 자극하고 부추기는 구경들보다 더 나쁜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웃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아내도 데니엘에게 비슷한 짓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히 시신을 쳐다보았다. 죽음에 있는 손상을 보며 사건을 많은 형사들은 병리학자가 셜록 홈즈 신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추론은 자신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당히 확신할 때조차 그의 말을 담아듣고 싶지 하지 않는 경찰관이 있다. 호기심. 나는 손목이 먼저였을 거예요. 한 명이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마지막 그를 죽인 자성이었음이 분명해요. 나는 거기를 지었다. 꼭 그러진 않아요. 그 자성으로 당장이 좋지 않을 테니까요. 아내가 죽으라고 하자 그는 손목을 그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얼마나 드라마틱하지 않을지 깨달았어요. 그는 지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지만
아내가 고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셔츠를 찢고 자기 가슴에 칼을 찔러 넣으세요. 칼은 심장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피가 솟구치고 부인은 공포에 질려요. 부인은 수건을 들고 바닥을 훔치려고 해요. 그는 아내를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녀요. 분미 부인이 그에게 수건을 주지만 그는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사방에 피가 묻어요.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지 않자 그는 칼이 심장을 비켜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칼을 다시 찔러 넣어요. 이제 공포가 더 커지고 수건이 더 많아지죠. 그때 그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요. 부인은 여전히 피를 닦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두 번째 사상은 흉부까지만 들어갔다. 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죠. 부인은 구급차를 불러요. 부인이 뭐라고 말했대요? 경찰관 중에 한 명이 기록을 찾아보았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가슴에 칼을 꺾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선임 형사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젊은 형사가 말했다. 글쎄요. 박사님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웃들이 들은 대로 부인이 그를 자극했다면 사실상 부인이 그를 찌른 거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칼이 정확히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지만은 일부는 100m를 달리기도 합니다. 자신방에 보이는 것 같은 손상을 입었다고 적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가 빠져나가고 혈압이 떨어져 나가고 혈액순환이 줄고 심장이 출혈에 싸움에 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칼은 그의 심장을 빗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쯤에는 힘이 거의 없어졌을 테니까요. 이 모든 걸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선임 형사가 물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손목을 걷긴 했지만은 거기서 멈췄다면요? 그때 부인이 칼을 빼앗아 그를 찔렀다면요? 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내 동료들 중에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성격 탓일까? 아니면 젊음 탓일까? 나는 젊었을 때도 100% 확신할 수가 없었다. 언제나 여러 가지 선택지, 이런저런 변수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했다. 나는 지금도 독단적이지 못하다. 그동안 겪은 인생의 비일관성, 뜻밖의 상황, 반전, 우연, 모순을 생각하면 내게 완전한 확신은 언제나 무리다. 그래서 나는 법정에서 확신에 찬 변호사가 진지하게 제안한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절대적인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 자성들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첫째, 자성의 위치들은 모두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둘째,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스스로 가슴을 찌르면 칼의 경로니까 대개 위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두 자성 모두 실제로 그렇습니다. 등에 있는 그 이상한 상처는 뭔가요? 신참 형사가 물었다. 거기는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인을 기소할 겁니다. 남편을 자극했다면 실제로 칼을 잡지 않았더라도 그를 찌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박사님 말처럼 그녀가 칼을 빼앗았을 가능성도 있다면 형사들은 부검실을 떠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들은 이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다. 나는 해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시체 안치소 조수들의 사진사와 함께 뒤에 남았다. 이제 다니엘의 심장, 특히 승모판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나머지 판막들은 옆이 3개지만 승모판은 2개다. 아마도 그런 극심한 압력 변화를 평생 견디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자성을 살려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온 의사가 해놓은 봉합사를 이미 제거했고 그래서 판막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판막의 옆이나 그것을 근육에 고정시키는 작은 버팀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그 버팀줄들은 부풀어 오르는 낙하산의 스카이 다이버들이 부착하는 줄과 매우 비슷하다. 버팀줄들은 모두 멀쩡했다. 그래서 판막 문제의 영향은 분명히 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았다. 자신방은 심장의 첫 번째 방으로 일컬어진다. 심장의 첫 번째 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지점이다. 자신방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을 담고 방이 가득 차면 그 혈액을 승모판을 통해 다음 방인 자심실로 분부질한다. 자심실에서 혈액은 대동맥으로 밀려나가서 온몸을 순환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나는 다니엘의 자심방 내벽이 정상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내벽에는 조직이 두꺼워져 있는 작은 흰색 부위가 보였다. 이것을 제트병변이라고 한다. 흘러간 스모판을 통해 피가 역류해서 생기는 손상이다. 나는 싱크대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의 심장을 수도꼭지 아래에 놓고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물을 흘려보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혈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냈다. 나는 심장이 새지 않도록 좌상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좌심실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좌심실이 완전히 차야 혈액을 밀어내서 순환을 시작할 수 있는 압력이 생긴다. 하지만 데니엘의 경우에 스모판이 위쪽 좌심방 쪽으로 불룩해지더니 시다고 새는 소리가 났다. 물줄기가 좌심방 벽의 하얗게 두꺼워진 그 부위로 뿜어져 들어왔다. 그렇다. 진단은 양성이었다. 수년 동안 작은 혈류가 승모판 두 가장자리 사이의 틈을 통해 좌심방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질환은 내 어머니의 경우처럼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심장판막은 박테리아를 끌어들이는 덫으로 악명 높다. 데니얼은 항생제 시대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의 경우는 선천적인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 승모판에 결함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살다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이 제트병변은 곧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점점 악화되었을 것이고 데니엘이 자신의 심장 문제를 눈치챘을 거라고 짐작될 만큼 병변이 이미 충분히 악화된 상태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진술서에는 그가 최근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데니엘 나이인 45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데니엘은 자신의 증상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문제를 방치했다. 병원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가 받은 개심술은 1950년대 초의 선구적인 것이었지만 당시는 인공판막이 없었다. 지금은 있고 따라서 나는 어머니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이 발전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남성은 병원에 가기도 두려운 고질병에 대한 걱정과 45세에 죽은 아버지처럼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최근 직장에서의 승진 실패, 평화와는 거리가 먼 가정, 문제 있는 가족관계를 감당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 모두가 합쳐서 자살의 심리적인 전조가 되었다. 이들은 분명히 아내가 그를 자극했다고 비난했지만 그가 자살하고 싶었을 경우만 아내의 의도가 통했을 것이다. 어떤 자살은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계산된다. 나는 이 사건도 그런 경우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아내가 자책해야 마땅한지도 모르고 그녀가 실제로 자책했는지도 모른다. 사인신문에서 데니얼의 아내는 전형적인 비통한 미망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금시간만은 예외였는데 부인이 그날의 그 사건을 증언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살 변결은 높은 수준의 증거에 도달해야 하는 몇 안 되는 판결 중의 하나다. 금시간은 이 사건의 증거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사인불상 판결을 내렸다. 사인불상.